생산과 소비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재산은 인권을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재산은 여러 역할을 하죠. 대비수단의 역할도 하고, 소득을 얻는 수단도 되고, 복지 기능을 수행하는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일자리를 만드는 수단도 되고, 이외에도 또 중요한 수단이 된다는 게예요. 인권을 보장하는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인가? 좌파 인사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재산 때문에, 즉 사유 재산 때문에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그 사유 재산을 폐지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정반대의 견해를 이끌어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사례를 보면서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아니다, 그렇지 않다. 재산이 인권을 보장한다. 재산이 보호되지 않는 곳에서는 인권 또한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정반대의 얘기죠.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재산은 일하는 수단과 소비 대상의 집합이니 재산을 제한함으로써 인권을 제한할 수 있다. 재산을 얻을 수 있는 권리, 즉 소유권을 박탈한다고 가정하자. 그 얘기는 생존에 필요한 소비 대상이 없으니 생존이 불가능하다. 생존하고자 소비 대상을 마련하기 위해 일하려 해도 일하는 수단이 없으니 소비 대상을 마련할 길이 없다. 그래요. 소유권이 박탈당했으니 재산도 박탈당하겠죠.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거죠. 그래요. 그러한 이는 재산을 지닌 이에게 예속되어 물건처럼 다루어지게 된다. 재산이 없으니까 살고자 하면 재산이 있는 이에게 그래요. 소속되어야 되겠죠. 그래야 생존이 가능해지니까. 실제로 소유권이 박탈되어 물건처럼 취급되는 신분이 있었는데 그러한 신분을 노예라고 불렀다. 노예에게는 소유권이 인정되나요?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물건이 될 수는 있어도, 다른 사람의 소유권이 대상이 될 수는 있어도. 그러면 실제로 노예들이 인권 침해 사례를 살펴보자. 그 소유권이 없던 노예는 인권이 보장됐을까요? 보장되지 않았을까요? 보장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대 로마 사례도 봐야 되겠죠. 기원전 264년에서 기원 후 404년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 검투사, 노예, 강제 전투 및 잔혹한 처형. 그래요. 일종의 그 놀이기구로도 사용됐다는 거예요. 서로 죽이게 하고. 그래요. 물건처럼 취급되었으면 알 수 있죠. 노예들은 고대 중국 기원전 221년에서 기원전 210년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황제의 무덤 건설을 위한 노예 강제 노동 및 생매장. 그 무덤 만들게 하고 그 무덤에다 같이 묻었다는 거예요. 그 물건처럼 생각한 거죠. 일시키고 같이 묻어버린 거죠. 그 소유권 인정되지 않고 재산이 보호되지 않는 노예는 사람 취급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건처럼 취급됐지. 고대 중동 및 아시아 기원전 2000년경 여성 노예를 성적 착취 대상으로 삼아 강제 결혼 및 성노예화. 여성 노예도 마찬가지죠. 물건이니까 마음에 드는 여성 노예가 있으면 불러다가 섹스하는 거죠. 그렇게 취급되는 거예요. 대항할 수가 없잖아요. 생사를 좌지우지하니까 재산을 통해서.
20세기에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크게 유행했는데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핵심이 되는 주장 중 하나가 소유권 부정이다. 소유권과 사유재산 부정이다. 그렇죠.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에 입각한 국가는 공산당이나 사회당 같은 특정 집단의 국가재산을 소유하여 관리한다. 그럼 어디에 속될까요? 공산당이나 사회당에 예속되죠. 또 노동당이라고 이름 짓기도 하죠. 그러면 그러한 국가의 국민들은 특정 집단의 노예가 된다. 그래요. 소비 대상이나 일하는 수단을 좌지우지하니까 시킨 대로 다 해야 되겠죠. 안 그러면 생존이 불가능하죠. 그러한 특정 집단을 개인이 지배할 수 있다. 그래요. 그러한 특정 집단을 권력투쟁을 통해서 개인이 지배할 수도 있잖아요. 북한 보면 알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뭐 당연하죠. 재산을 모두 소유한 이가 모든 이들을 좌지우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한 경우에는 전 국민이 개인의 노예가 된다. 즉 재산을 지닐 수 있게 하는 소유권이 부정된 사람들은 노예에 불과할 뿐이면 노예에게는 인권이 없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물건처럼 다루어도 할 말이 없잖아요. 생존을 좌지우지하니까. 그것은 고대라에서 다르지 않고 현대라에서 다르지 않다. 공통된 것이다. 항상 공통된 것을 먼저 보라고 했죠. 공산주의 국가 치하에서의 인권 침해 사례. 북한 1948년에서 현재 정치범 수용소 운영. 그 말 안 들으면 반정부 단체다, 반정부 인사다 생각하면 그래요. 함부로 대하는 거죠. 강제노동도 시키고 고문 및 처형도 시킨다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표현의 자유는 아예 박탈되죠. 그래요. 반정부 기미가 보인다. 그러면 가만 안 놔둔다는 거예요. 기쁨주 운영을 위한 통한 여성 착취. 뭐 여성도 마음대로 하는 거죠. 뭐 고대 농경국가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저항을 하지 못할까? 이런 행위를 저질러도 재산을 통해서 생존을 좌지우지하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소련 1992년에서 1991년 강제 수용소 운영 똑같죠. 뭐 반체제 인사 숙청, 강제 이주, 대규모 기근 유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거죠. 그 공동 소비하면 공동 생산 공동 소비하면 일하지 않으란다 했죠. 타고난 인간의 성품상. 하여튼 뭐 북한하고 다르지 않죠. 뭐 강제 수용소 운영하면서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거죠.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곳이 어떠한 곳인가를 보라는 거예요. 인권과 연관지어서. 캄보디아 1975년에서 1979년 크메르 루즈 정권의 킬링필드, 대량 학살, 강제노동, 고문 및 처형. 그 말 안 들으면 그냥 죽인다는 거예요. 죽이고 뭐 강제노동 시키고 뭐 고문 여사고 뭐 죽이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생존을 좌지우지하니까 그냥 당해버리는 거죠. 노예처럼 취급하는 거죠. 말 안 들으면 뭐 죽여버리고 뭐 섹스하고 싶으면 불러다 섹스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소유권이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인권의 정도도 달라진다. 그렇죠. 소유권의 침해가 인정되는 곳에서는 어떤 명목에서는 재산 약탈을 통한 인권 침해가 발생한다. 소유권의 침해가 인정되면 인권 침해 역시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살펴보기로 하고, 고대 농경국가에서는 신분별로 소유권의 보장 정도가 달랐는데 소유권의 보장이 잘 안 되는 신분일수록 인권이 잘 보장되지 않았다.
소유권이 인정이 되더라도 신분제도에서는 소유권이 보장되는 정도가 달랐죠. 평민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이 인정되긴 하는데 잘 인정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관리들이나 신분이 높은 이들이 수탈 대상이 됐죠. 재산이 잘 보호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홍경래에 의한 임술밀란 봉기, 동학농민운동, 조선시대 말기에 있었던 난들을 보자는 거예요. 평안도 지역에서 과도한 세금과 차별에 반발한 농민과 중소상인들이 반란을 일으킴. 무엇 때문에 반란을 일으키냐 항상 있는 게 과도한 세금. 수탈이죠. 관리들의 수탈. 혹은 뭐 높은 신분을 지닌 이들이 수탈이 되는 거죠. 세금을 부과해서 수탈했다 이 말이죠. 항상 재산이 결부되어 있죠. 차별, 신분제도가 있었으니까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차별에 대해서 반발하거나 또 재산이 침해당했을 경우나 보통 두 가지가 결합이 되죠. 항상 차별은 있으니까 신분제도 하에서는 통상 차별에 대한 반발심은 있는데 봉기를 일으키지 않다가 과도하게 재산을 침해하기 시작하면 봉기가 일어나죠. 홍경래는 그렇고 임술 농민 봉기, 삼정의 문란 뭐 마찬가지로 세금 수탈인 거죠. 문란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농민들이 봉기한 사건. 특히 진주에서 대규모 반란이 발생하여 정부가 개혁을 약속했지만 실질적인 변화는 없었어. 좀 그리고 재산에 대한 침해. 재산에 대한 침해가 일어나면 봉기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커지죠. 예전부터 현 시대만 재산이 중시된 건 아니에요. 다 재산이 중시되죠. 왜냐하면 생존과 결부되어 있으니까 재산은 항상 중시됐어요. 고대나 현대나. 동학농민운동, 탄간오류의 수탈과 외세의 침략에 반발하여 또 수탈이 있죠. 농민들이 봉기한 사건. 초기에는 정부 개혁을 요구했으나 결국 일본군과 정보군에 의해 진압됨. 고대 농경국가의 특징이 뭔가요? 수탈과 신분제도의 차별로 인해서 그래요. 봉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폭동. 재산에 대한 침해죠. 그래요. 한국 좌파 인사들은 그 폭동을 미화하죠. 폭동의 미화하는데 폭동의 동기가 어떤가요? 현 시대와 달라요. 좌파 인사들이 주장하는 폭동의 동기가 달라요. 신분제도를 폐지하자. 신분제도의 폐지는 그래요. 재산의 보호에 있는 거죠. 재산을 우리도 보호해달라. 함부로 침해하지 마라. 항상 보면 수탈 속에서 일어나잖아요. 그 신분제도의 폐지는 또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되나요? 전부 설명되는 건 아니지만 소유권, 또 재산, 소유권과 재산을 보호해달라. 동등한 수준으로 보호해달라. 이 말인 거예요. 양반, 귀족들이 재산만 잘 보호하고 소유권만 잘 보호하는 게 아니라 일반 평민들이 소유권과 재산도 똑같이 잘 보호해달라. 그런 뜻이 항상 강직되어 있죠. 같나요, 다르나요? 현 시대 좌파 인사들이 주장하는 바와 다르다는 거예요. 현 시대 좌파 인사들은 한국에서 보면 좌파 인사들 어떤가요?
사유재산을 침해하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국민들의 국민들 동등한 수준으로 소유권과 재산을 보호하려 하지 않잖아요. 잘 다른 거라는 거예요. 현실 한국 그 좌파 인사들은 뭔가요? 오히려 수탈을 하려고 하잖아요. 고대에서는 이제 수탈을 재산을 좀 잘 보호해달라는 건데 재산을 침해하는 거를 그래요. 정의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같다고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요. 또 뭐가 있나요? 좀 자꾸 정부가 세금 걷으려고 우리 알아서 살 테니까 자꾸 뭐 정부가 뭐 이상한 걸로 뭐 세금 걷지 마라. 힘들다.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라 이 말이잖아요. 이 밀란 세계 다 보면. 근데 현 시대 좌파 인사들은 정부가 개입해서 다 챙겨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다른 거죠. 다른 거예요. 우리가 알아서 살 테니까 정부는 좀 개입하지 마라. 또 수탈하지 마라. 이런 뜻이 간직되어 있는 거고. 신분제도 폐지해라. 이런 게 있는 거고. 정반대의 주장을 하면서 폭동을 일으키면서 같은 것이다. 그렇게 주장할 근거는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 해서 이 밀란들이 또 3차 인류혁명을 하려고 했느냐 또 그것도 아니죠.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고대 농경국가에서 흔히 일어났던 신분제도와 재산 침탈에 대한 반발이다. 그러한 사실을 잘 알 수 있는 거죠. 별 의미는 없다는 거예요. 현 시대의 어떤 발전과 관련해서는 조선시대 폭동의 특징을 보면 둘 중 하나이다. 재산의 침해를 막기 위해 폭동을 일으키거나 신분제도로 인한 차별을 막기 위해 차별을 폐지하기 위해 폭동을 일으켰다. 그래요.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전형적인 고대 농경 국가에서 일어나던 폭동이죠. 관리나 정부 또는 신분이 높은 이가 인권을 침해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신분이 낮은 이들의 재산을 약탈하기 위함이 대부분이다. 보라는 거예요. 다 뭐 세금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하나요? 재산을 침해하는 거잖아요. 자기 어떤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정부건 신분이 높은 이가 관리건 간에 삼성의 문란도 그렇고 계속 수탈만 나오잖아요. 그 신분이 낮은 이들이 재산을 약탈하기 위함이 대부분이다. 즉 재산이 철저히 보장되지 않는 곳에서는 인권의 침해 역시 자연히 발생한다. 그 재산을 침해하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하나요? 이런 목목 저런 목목 불러서 갖다 바치라 하고 갖다 바치지 않으면 온갖 죄를 뒤집어 씌워서 패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인권 침해가 왜 발생하는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현 시대에서도 인권이 잘 보장되는 곳은 소유권과 재산이 보다 철저히 보장되는 곳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소유권과 재산이 잘 보장되는 곳은 비교적 어떤가요? 인권 역시 잘 보장된다는 거예요. 근데 소유권과 재산이 보장되지 않는 곳에서는 필연적으로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북한보라는 거예요. 과거의 공산주의 국가를 보라는 거예요. 재산권이 보장되지 않는 곳에서는 필연적으로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다. 그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유재산 보호 수준이 높은 국가 5곳을 순위별로 정리한 표야. 1위 스위스, 강력한 법적 보호, 금융 안정성, 개인재산권 보장. 그 인권이 잘 보장되는 국가로 스위스도 잘 알려져 있죠. 싱가포르, 경제 자유도 높음, 재산권 보호 강력. 북한보다는
인권이 잘 보장되죠. 근데 이제 싱가포르에는 또 뭐가 있나요? 범죄를 저지르면 회초리로 때리죠. 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뭐 싱가포르가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국가는 아니죠. 좀 상대적인 건 한데 소유권이나 재산이 부정되는 것보다는 인권이 잘 보장되죠. 뉴질랜드 법적 보호 체계 우수, 부동산 및 자산 보호 강화. 뉴질랜드도 인권이 잘 보호되는 국가로 알려져 있죠. 캐나다 안정적인 경제, 강력한 법적 보호. 캐나다 역시 인권이 잘 보장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한국 법적 보호 강화, 부동산 및 금융자산 보호. 그래요. 한국도 뭐 비교적 잘 보장되죠. 어느 정도는 소유권과 재산이 부정되는 것보다는. 그것도 그 사례도 넣긴 넣어야 되겠네. 사유 재산이 보장되지 않는 곳 순위별로 표를 만들어봐. 이제 볼게요. 한번 봐요. 사유재산이 보장되지 않는 곳 보자는 거예요. 베네수엘라 정부의 강제 몰수, 경제적 자유 부족, 극심한 인플레이션. 베네수엘라에서 인권이 잘 보장되냐는 거예요. 가난은 가난이지만 한번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북한 개인재산권 부재, 국가 소유 경제체제 강제 몰수. 북한에서 인권이 잘 보장되냐는 거예요.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우리 한국인들 잘 알지는 못하죠. 필히 뭐 인권이 잘 보장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짐바브웨 토지 몰수 정책, 경제 불안정, 법적 보호 부족 잘 모르죠. 쿠바 국가 소유 경제 체제, 개인 재산권 제한. 이런 곳에서는 그래요. 잘 모르더라도 소유권과 재산이 잘 보장되는 것보다는 인권이 잘 보장되지 않는다고 보면 돼요.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죠. 근데 그렇게 되는 것이고, 소유권과 재산이 보호되는 것은 소유권과 재산이 보호되지 않는 것보다 국민 개개인이 풍요롭다. 소유권과 재산이 보호 정도의 인권이 보장의 정도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소유권과 재산이 보호되지 않는 곳에서는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다. 통상 그렇죠. 소유권과 재산을 보장하는 것과 순위와 인권을 보장하는 순위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 연관은 있죠. 싱가포르의 경우 강간, 폭력 등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등나무 회초리로 엉덩이를 때리는 처벌인 태형이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유권과 재산이 보호되지 않는 북한과 같은 국가보다는 인권이 훨씬 잘 보장된다. 그렇죠. 북한하고 비교할 바는 아니다. 완전히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인권과 소유권은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실상 소유권은 실현된 인권이다. 왜 소유권이 보장되는 곳은 인권이 보장되는데 소유권이 보장되지 않는 곳은 인권이 보장되지 않을까? 자세히 생각해 보면 소유권이 인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을 침해하는, 소유권과 사유재산을 파괴하면 인권이 더 잘 보장될 것이다 그러는데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소유권이 사실은 인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번 그 뒤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즉 인권이 소유권이고 소유권이 인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유권과 인권이 다르게 느껴지는 이유는 소유권의 범위를 한정해서 생각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래요. 다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소유권이 있다. 그것은 주로 어떤 대상이 한정하나요? 부동산과 동산이 한정하죠. 토지나 주택 혹은 뭐 각종 물건들. 통상 부동산이나 동산에 대한 지배권은 소유권이라고 하며 육체에 대한 지배권은 소유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개인의 육체에 대한 지배권은 뭔가요? 왜 따로 인권이라고 하나요? 그러하기에 소유권과 인권이 다른 것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생산물도 물질이고 육체도 물질이니 의식에게는 생산물이나 육체 모두 재산에 해당된다. 생각하는 존재, 의식, 생각하잖아요. 육체는 의식의 재산인가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의 재산인가요? 아니죠. 다른 누군가의 재산이 되게 되면 오해가 되는 거죠. 육체의 주인은 누구냐는 거예요. 육체에 대한 지배권, 육체에 대한 소유권은 누가 지니고 있냐는 거예요. 이와 같은 소유권의 범위는 의식에까지 확장될 수 있다. 나의 의식은 그 누구의 소유도 아니며 오로지 나의 소유라고 인식하면 소유권과 인권은 완전히 일치하게 된다. 그 지배권, 육체에 대한 지배권, 의식에 대한 지배권, 단순히 이제 물건에만 적용할 게 아니라 육체도 물건이죠. 사실은 물질이니까. 의식에까지 범위를 확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소유권이 곧 인권이고 인권이 곧 소유권이 되는 거예요. 소유권을 단순히 물건에 한정하니까 인권과 소유권이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재산을 침해당하면 인권이 침해당하는 거죠. 수탈하면. 모욕감을 느끼면서. 또한 누군가가 육체를 지배하려면 어떡하나요? 폭력을 행사하면 또 모욕감을 느끼고. 왜? 똑같다는 거예요. 내 것이라 생각하는데 딴이가 침해한다 생각하니까. 누군가가 모욕하면 분노하는 이유가 뭔가요? 나의 지배를 받는 나의 의식을 침해한다 생각하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 분노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소유권이 범위를 어떻게 보냐. 단순히 물건에 한정하면 그래요. 소유권과 인권은 다르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그 지배권의 법인을 육체와 의식에까지 적용하면 소유권과 인권은 완전히 일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식이 생각하는 지배권이 곧 소유권과 인권인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 지배권이 침해당하면 인간은 분노하는 거예요. 결국 물건을 침해하는 일이나 육체나 의식을 침해하는 일은 소유권을 침해하는 동시에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침해당하면 분노하는 거죠. 왜? 지배권이 침해당했다 생각하니까. 그러한 이유로 소유권과 재산이 잘 보장되는 곳은 인권 또한 잘 보장되고, 소유권이 재산이 잘 보장되지 않는 곳에서는 인권 또한 잘 보장되지 않는 법이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매로 때리는 이유가 뭔가요? 소유권에 대한 인식 범위가 육체까지, 그 물건에는 이제 확실하게 보장이 되는데 육체까지 그 범위가 확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유권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